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논술형 평가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주제는요, 바로 의무투표제에 대한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은 의무투표제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논술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논술이라는 거는 글쓰기예요. 네, 글을 쓰는 건데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장과 생각을 담아서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논술이기 때문에 이유가 합리적이고 좀 논리적인 이유를 바탕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장은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즉 주장을 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유를 바탕으로 쓰시면 됩니다. 우리 논술형 수행평가에서는 이유, 근거 두 가지를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잘 읽어보시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근거로 삼을 만한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을 잘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해서 논술형 평가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시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안 하면 감옥에 간다. 말도 안 된다고요? 유권자에게 투표가 의무인 나라도 있습니다. 바로 의무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인데요. 이 의무투표제가 너무 강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걸 하면은 다수가 참여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투표를 의무적으로 하게 한다면요. 이거는 일종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예요. 내가 투표에 참여할지 말지 이거는 나의 권리이고 나의 자유인데 국가가 강제로 하게 한다면 자유권의 침해가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투표를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선거에 참여하겠죠. 그래서 정치 참여가 가능해져요. 가장 최소한의 정치 참여가 선거인데 선거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정치 참여가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민주주의가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네, 민주주의는 어떤 다수에 의한 통치였죠. 네,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소수의 귀족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럿이 함께 하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하면 결국 민주주의 실현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의무투표제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무투표제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의무적으로 유권자에게 투표에 참여하거나 선거인이 투표장에 오도록 하는 제도를 의무투표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요, 벌칙이나 불이익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기권을 하고 싶어요. 내가 뽑고 싶은 후보가 없어서 이 투표에 기권하고 싶더라도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서 왜 자기가 기권을 하는지 알려야 한다고 합니다.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호주입니다. 호주는 1925년부터 의무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는 벌금을 물거나 극단적인 경우는 감옥까지 간대요. 그래서 호주의 투표율은 90%에 육박한다고 하네요. 굉장히 투표 참여율이 높은 것입니다. 네, 다음은 의무투표제를 둘러싼 찬반 논쟁입니다. 우리가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주장을 좀 잘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의무투표제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모든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면 대표성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낮은 투표율에 의해서 당선된 대표자보다는 아무래도 높은 투표율에 의해서 당선된 대표자가 대표성이 높다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투표율이 10%였다고 쳐볼게요. 네, 10%의 투표율이에요. 그러면 전체 국민이 100명이 있다고 치면은 100명 중에 10%면 10명만 참여한 거죠. 이 10명이 참여해서 한 명의 대표를 뽑는 것과 그 다음에 만약에 90%의 투표율이 나왔어요. 그러면 90명이 참여해서 한 명의 대표를 뽑는 거죠. 그러면 대표로서의 어떤 정당성은 누가 더 높을까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해서 한 명의 대표를 뽑는 것이 훨씬 정당성이 높습니다. 즉, 그 사람이 어떤 대표로서 당연히 이 사람이 대표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투표율이 높으면 일단 대표성이 높아진다라는 게 첫 번째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장은 민주주의를 더 잘 실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소한의 어떤 정치 참여 장치인 선거에 국민들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데 그것이 잘 실현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예산 절약인데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매년 선거가 있을 때마다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투표제를 하면 그런 예산 쓸 필요 없이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하게 되겠죠. 그러면 반대하는 측의 주장을 살펴볼게요. 반대하는 주장 첫 번째는 이것이 오히려 민주주의에 바람직하지 못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투표에 강제로 참여했을 때 어떤 후보자가 적합한지 판단할 수 없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그냥 재밌고 인기 있는 후보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지금도 뭐 물론 등장하는 정치인이긴 한데요. 허 XX씨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공중부양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초능력을 쓸 수 있고 자기가 이제 몸을 공중에 부양시킬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정치인인데 굉장히 말하는 거 보면 재미있어요. 그리고 신혼부부한테 국가에서 1억씩 주겠다라는 그런 굉장히 그 인기 영합주의적인 공약을 사람들한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상당히 젊은 층에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무투표제를 하게 된다면 그냥 이런 사람을 찍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참여 안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참여하게 하니까 이런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유권자의 기권한 권리를 박탈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투표에 참여하고 안 하고는 일종의 우리의 자유권이에요. 여러분 자유권이라고 하면 누구로부터 자유로운 거냐 하면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겁니다. 국가가 나의 사생활을 간섭하지 말라는 건데 투표를 하고 말고는 어떻게 보면 나의 자유라는 거죠. 근데 국가가 간섭해서 강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은 나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투표율이 낮은 거 이거는 정치인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니냐라는 거죠. 정치인들이 제대로 정치를 한다면 국민들이 잘 투표에 참여하겠죠. 근데 정치인들이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치에서 관심이 멀어지는 거고 투표에도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강제로 참여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역효과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찬성과 반대 주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찬성을 하는 측에서는 투표율이 높아지면 대표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더 잘 실현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예산 절약 효과도 있다라는 거고요. 반대 측에서는 첫 번째는 오히려 민주주의에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다. 다수에 의해서 정치가 오히려 안 좋은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유권자의 기권할 권리를 박탈한다.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정치권의 어떤 각성 이런 것이 오히려 이루어지지 않고 낮은 투표율만 단순히 높이는 걸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투표율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나라 투표율은요, 지금 올해 4월에 있었던 가장 최근의 총선에서 66.2%가 나왔어요. 그런데 투표율이 적게 나오는 경우는 50%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즉 100명 중에 50명 정도, 절반밖에 참여를 안 하는 수준이고요. 지금은 조금 높아졌긴 했지만 여전히 30에서 40% 정도의 사람들은 투표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가장 처음에 국회의원 선거를 했을 때는 투표율이 95.5%였어요. 근데 점점 낮아지다가 지금 66.2%까지 왔는데요. 물론 투표율이 예전보다는 조금씩은 높아지고 있어요. 50%대보다는 점점 많아지곤 있지만 아무래도 의무투표제가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거는 맞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90%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낮은 투표율을 좀 올리고자 이런 의무투표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받은 원고지 양식은요. 이거는 연습용이에요. 연습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수업에 왔을 때 등교 수업에서는 연습한 거를 보고 적지는 못해요. 하지만 교과서나 제시문은 선생님이 문제로 주어지거든요. 이런 것을 참고해서 답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논술 평가를 진행하는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해오면은 답안 작성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보라고 여러분한테 드린 거예요. 그러면 답안을 작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본인의 주장을 적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적어야 되는 주장은 이 의무투표제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입니다. 의무투표제 도입,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을 찬성하냐
또는 반대하냐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먼저 여러분들이 원고지를 쓸 때는 첫 칸을 빈칸으로 띄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장을 먼저 적어요. 나는 우리나라의 의무투표제 도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찬성합니다. 네, 혹은 반대합니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이거는 개인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자신의 생각에 가까운 쪽에 주장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이유를 두 가지 쓰라고 했잖아요. 네, 그 이유로는 첫째 하고 자신의 이유를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쭉 적고 이제 둘째 이유를 쓰면 돼요. 그러면 둘째 이런 식으로 해서 논술형 평가에 답안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논술형 평가는 우리가 답안을 작성하는 글자 수가 300자이기 때문에 길게 여러분 내용을 쓸 필요가 없고요. 간결하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논술형 평가의 배점에 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찬성이나 반대 입장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두 가지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근거가 좀 말이 돼야 돼요. 네, 설득력이 있는지 볼 거고요. 그리고 글의 흐름이 예를 들어서 본인은 찬성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반대하는 입장의 근거를 제시하면 논리성이 떨어지겠죠. 네, 찬성이라고 했으면 찬성하는 측의 근거를 써야 되는데요. 이런 것은 이제 논리적으로 연결됐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300자 내로 썼는지 어떤 친구는 200자 정도만 쓴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글자 수가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300자 내라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50자, 최소한 250자 정도는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띄어쓰기, 네, 문법, 맞춤법과 관련된 건데요. 한두 개 틀렸다고 해서 감점을 하진 않는데 너무 많은 오류가 있을 때는 감점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채점 기준은 상중하로 마련을 했는데요. 이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하면은 상해 체크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두 개가 적합하지 않다 하면 중이고요. 그 다음에 2개 정도만 적합하다 하면은 하해 체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논술형 평가에 대한 총평을 적어줄 건데요. 주장과 어떤 근거가 논리적으로 연결되었다. 논리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은 조금 부족하니까 다음번에 할 때는 조금 주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개인별로 총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술형 평가의 결과는 3번을 보는데 그 결과를 한 번에 모아서 선생님이 등교 수업을 했을 때 여러분한테 개인별로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무투표제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요. 좀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등교 수업 때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선생님 블로그나 그 온라인 클래스에 질문방을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